자, 이제 2019년도 3회 전력공학 같이 풀어봅니다. 전기기사입니다. 3회 거 시작하도록 하죠. 21번 문제. 역률 80%, 500kVA 부하 설비에 100kVA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계산하면 수전점에서 부하는 몇 kV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수전점에서 부하가 어디를 말하냐 이거죠. 그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효전력 P가 있죠. 그 다음에 무효 피상전력이 있고요. PA가 있죠. 역률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여기 무효전력이 있죠. 이때 콘덴서를 설치해서 진상을 시킵니다. 콘덴서 용량 Q식 값을 연결했죠. 진상 용량 Q식 값이 들어가죠. 콘덴서. 그러면 이제 역률이 세타에서 여기 세타 1번이라고 보도록 하죠. 세타 1번에서 세타 2번으로 개선이 되죠. 이때 여기에서 지금 수전점에 역률을 계산한 다음에 수전점에 부하는 얼마 걸릴 것이냐. 부하는 수전점의 유효전력 값은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은 공급해야 돼. 역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만큼 부하를 공급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역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보내주기만 하면 되죠. 이만큼만 보내주면 돼요. 결론적으로 역률을 계산한 후에 수전점에서 부하는 몇 kV가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개선 후 피상전력을 말하죠. 이 개선 후 피상전력은 개선 후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죠.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상분. 이런 내용이 전부 여기 개선 후 피상전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PA 다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PA 다시 값은 당연히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유효전력 P의 제곱 더하기 개선하기 전 무효전력 요만큼 있죠. PR 값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진상용량 빼야 될 거 아닌가요? QC를 빼야 되죠. 이 값의 제곱. 그래서 이제 여기 유효전력과 여기 PR은 개선 전 무효전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선 전 무효전력이고 이건 진상용량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 구해보게 되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이 값은 그러므로 P의 A의 다시의 값은 우리 문제입니다. P 유효전력 값이 얼마냐? 자,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역률이 80%고 500kVA 부하라는 뜻이죠. 여기 부하가 지금 500kVA 부하에 80%가 걸렸으니까 유효전력 값은 500 곱하기 0.8 하시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무효전력은 그 다음에 500kVA 곱하기 사인 세타 해야 되잖아요. 500kV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해야 되니까 코사인 값이 0.8이면 사인 세타 값은 0.6이 돼야 되죠. 이 값에서 진상 용량이 얼마짜리 걸었느냐 하면은 문제를 보면 100kVA짜리 진상 용량 걸었죠. 100을 빼줘야 되죠. 이 값의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 계산 전 무효전력에서 진상용을 빼고 무효전력의 제곱해서 계산기를 이제 눌러봤습니다. 눌러봤더니 447.2 그래서 이 값은 약 470, 447.1, 450 kVA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50 kVA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풀게 되죠.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역률을 계산한 다음에 수전점에 걸리는 부하, kVA, 피상분 구하라는 얘기 또는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개선 후 피상전력으로 물어보는 문제 개선 후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이렇게 물어보죠.
개선하기 전 변압기는 이만큼 걸렸지만 개선한 후에는 변압기는 이만큼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선 후 피상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공지선에 설치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해 방지와 유도장애 경감이죠. 두 가지였습니다. 내해 방지와 유도장애 경감인데 여기서 이제 가공지선에 설치하는 목적 중에서 설명 중 틀린 것. 먼저 유도래 서지에 대하여서도 그 가설 구간 전체에 사고 방지 효과가 있다. 가공지선은 이제 철탑에 그 최상부를 연결해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유도의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설된 전체 구간에 유도를 방지할 수 있죠. 간단하게 가공지선 설치 목적은 유도, 장애 경감, 유도 경감, 그 다음에 유도장애 경감하고 또 하나는 내해 방지. 요게 이제 기본이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맞아요. 자, 유도래에 대해서, 서지에 대해서 가설 구간 전체에 사고 방지 효과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직격내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고 모든 직격내는 가공지선에 직접 침입하게 되죠. 탑 상부의 시설함으로 내는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당연히 이거 맞는 얘기죠. 송전선에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의 일부가 가공지선에 흘러서 지락전류가 당연히 가공지선으로 흘러가죠. 흘러서 차폐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도된 전류가 가공지선을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고 그 일부가 사고전류가 지선으로 흘러가니까 차폐작용을 해서 여기 이제 유도장애를 적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다음 가공지선 때문에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이 감소하므로 가공지선을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지 정전용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지 사이에 방전을 할 때 유도 전압이 특히 커져. 자, 여기서 유도 전압이 특히 커져. 요 말이 틀린 것이죠. 유도 전압이 적어지게 되죠. 적어져서 차폐 효과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이 줄어들어서 차폐 효과가 크게 된다.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 정답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번 문제. 부하 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단로기. 이 단로기는 통전 중 전로를 열거나 닫을 수 없죠. 이것은 부하가 없는 무부하 전로만 개폐하죠. 이것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이제 소음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단로기는 무부하일 때에 회로를 전환한다거나 또는 무부하일 때에 여자 전류를 열거나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부하 전류나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이런 것들은 작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부하 전류 차단이 안 되는 것은 단로기죠. 여기서 A12가 기중 차단기, V12가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O12가 유입 차단기이죠. 이런 차단기들은 주 목적 자체가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단로기가 정답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 대책 방안이 아닌 것은, 원래 이제 플리커라는 게 전압 변동으로 인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많이 걸렸다, 적게 걸렸다. 그래서 부하가 이제 출력이 줄었다, 낮았다 이렇게 돼서 전등 같은 것으로 말하게 되면 불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플리커 경감인데, 플리커는 이제 수종가 측 대책이 있고 공급 측 대책이 있는데 이걸 뭐 복잡하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급 측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플리커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전압 강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압 강화가 커져서 공급 측에, 수전단 쪽에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 공급 측에서 전압을 많이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급 전압을 놓친다. 요 말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아닌 거죠.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전압을 높여서 중간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용 변압기로 공급해야 되고요. 계통을 연계시키지 말고 단독 운전하는 게 맞고요. 단락 용량이 큰 걸 써야 된다. 단락 용량이 크단 말은 공급 능력이 크다는 뜻이죠. 단락 용량이 작다는 말은 공급 능력이 작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용량이 크니까 단락 사고 났을 때도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측 대책, 공급 전압을 높인다, 전용 변압기 사용한다, 단독 운전한다, 단락 용량이 큰 걸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상 무부하 발전기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때 일선 지락 고장 할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지락 전류가 얼마냐는 얘기죠. 이는 접지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Z0, Z1, Z2는 발전기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 값이다. 이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지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일선 지락 사고라고 했습니다. 발전기에 무부하 일대의 발전기에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죠. 그러면 일선 지락 고장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지락 고장상에 걸리는 전류값은 대칭분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대칭분이니까 지락 전류의 값은 대칭분이니까 영상 전류 더하기 정상 전류 더하기 역상 전류,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무부하이고요. 일선 지락일 때의 고장 조건이라는 것이 보통 지락점에서 임피던스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영상분 전류값하고 정상분 전류값하고 역상분 전류가 동일하게 되죠. 같으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락 전류의 값은 3I0 이렇게 쓰거나 또는 3I의 1 이렇게 쓰거나 3I의 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3I0 정상 전류의 3배란 뜻입니다. 그러면 정상 전류만 계산할 줄 알면요, 그건 끝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상 전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칭분 임피던스분의 고장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값은 3 곱하기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대칭분 임피던스가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분의 그 다음에 한 상에 걸리는 전압 2라고 쓰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값에다가 3 곱하기 2라고 적혀 있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여기 전부 다 이제 계산을 충분히 다 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수력발전소 분류 중에 낙차를 얻는 방법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력발전소를 분류합니다. 분류는 두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죠. 낙차를 얻는 방법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유량 사용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축 배치에 의한 반류죠. 축 배치. 그래서 수력발전소 분류는 낙차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유량 사용 방법, 축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수력발전소를 분류하게 되는데, 먼저 낙차를 얻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는 낙차를 얻는 방법, 댐식 발전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식 발전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역 변경식 유로식 발전소 등등 여러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댐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천에 물의 양이 많을 때 적용을 하죠. 물의 양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물의 양이 많으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발전소에 댐을 막은, 저수지에 댐을 막은 다음에 댐에 직접 고조차를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수력발전, 여기 수로식은 물의 양이 적을 때죠. 비교적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로의 구배를 이용하죠. 수로를 연결해 가서 낙차를 얻는 방식이죠. 유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역 변경이죠. 유역 변경식인데 한 유역의 물을 다른 유역으로 바꾸면서 그때 생기는 고조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로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댐식이나 수로식 요걸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댐 수로식이라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해서 만들죠. 댐 수로식. 이것이 낙차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량 사용 방법 있죠. 유량 사용 방법은 첫 번째 유입식. 그 다음에 유입식이란 말은 하천에 물이 흘러서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직접 발전하는데 이때는 이 하천에 1년 내내 풍부한 물이 있어야만 되죠. 물이 흐르는 양만 가지고 들어오는 양만 가지고 발전한다. 유입식. 두 번째 있는 게 저수지식. 저수식은 계절적으로 비가 오는 기간이 차이가 엄청날 때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비 올 때는 몽땅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잖아요. 이때는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가둬두어서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방식. 그래서 계절적으로 유량을 조정하는 방법이 저수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방법이 조정지식이에요. 조정지식,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있는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 이렇게 조정지인데 이것은 피크치라든지 첨두부하가 걸렸을 때 이제 필요한 물을 확보하여 그 다음에 보통 며칠 내지 몇 시간, 며칠씩, 수일, 며칠씩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조정지식. 네 번째 있는 게 양수식. 양수식은 남아도는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에 저장된 저수된 물을 상부로 퍼올려 가둬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죠. 여기서 필요할 때는 첨두부화 때나 갈수기일 때 사용합니다. 양수식. 요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유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 배치에 의한 방법은 종축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횡축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축형.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발전기하고 수차의 축을 연결할 때 세웠느냐, 가로로 했느냐, 비스듬하게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차하고 발전기를 세워서 설치합니다. 종축형을 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산형 발전기라고 그러죠. 종축형의 대표가 우산형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산형 발전기인데 이 종축형은 저속도 대용량기죠. 그래서 일단은 발전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낙차를 얻는 방법, 유량 사용 방법, 축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낙차를 얻는 방법이 아닌 것 물어봤으므로 낙차를 얻는 방법은 댐식, 수로식, 유로식. 여기 양수식은 유량 사용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양수식이 정답이 됩니다. 양수식은 유량 사용 방법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27번 변성기의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단위. 자, 여기서 부담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 이제 전기 공부할 때는 필기 공부 말고 실기 공부할 때는 부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금방 다 알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제 필기 공부할 때는 변성기 부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 나오면 조금 이제 단순히 외워야 되는 것이고 조금 그렇죠. 자, 일단은 와트, 그 다음에 세크, 다인, 볼트암페어 이렇게 되는데 변성기의 단위는 볼트암페어죠. 여기서 변성기의 부담이란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게 되면 PT가 이렇게 있죠. PT가 이렇게 있다. 그럼 PT라는 말은 1차 측의 고전압을 2차 측의 저전압으로 바꾸어서 전압을 측정하거나 계정기를 사용할 때 쓰죠. 그러면 2차 전격은 얼마냐? 2차 전격이 110V죠. 110V. 2차 전격이 여기가 110V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1차 측이 고압이거나 특고압이잖아요, 지금. 특고압. 변압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2차의 전격이 110이니까 110V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전압계를 걸었습니다. V. 이렇게 전압계를 걸고 이걸 접지를 잡죠.
전압계를 걸어서 전압계 지시값에다가 권수비를 적용하면 1차 측의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부담은 뭐냐?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PT 2차 측 단자에 계기가 물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압기에서 부하 쪽을 바라봤을 때, 계기 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걸리는 임피던스 Z가 존재하게 되죠. Z옴이. Z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여기 Z값에 여기서까지 최대 전압이 110V, 110V지. 미안합니다. 110V의 전압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110V의 전압이 걸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전력은 Z분의 110의 제곱이라고 나오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력은 Z분의 110의 제곱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것이 부담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전력만큼 이 PT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의 단위는 유효분이 아니기 때문에 볼트 암페어인 피상 전력의 단위를 쓰는 것이고 CT 같은 경우는 CT의 2차 부담은 5 제곱 Z 볼트 암페어로 표시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PT의 부담은 Z분의 110의 제곱 볼트 암페어가 되죠.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여기에 Z의 값들, 요 Z 값을 우리는 부담 임피던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Z 값이 부담 임피던스,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사용하죠. 부하에서는, 변압기에서 뒤에 이제 부하, 2차 측에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때는 부하란 말을 써요.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이렇게. 근데 변성기의 2차 측에 있는 전력은 부하란 말을 쓰지 않고 변성기는 부담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변성기 2차 측 부담. 변압기는 2차제에 걸리는 것은 부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와 부담 용어를 혼용하시면 안 되고 변성기는 2차측 전력이 부담이라는 용어이고 그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다음 문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온자로에서 중성자가 온자로 외부로 유출되어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차폐제죠. 차폐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제어제는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흡수하여 핵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죠.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핵 반응을 제어. 주로 이제 카드뮴 다 하는 것이죠. 붕소, 그 다음에 하프뮴 등이 이용되죠. 이런 것들이 이용되죠. 카드뮴 CD, 붕소 B, 하프뮴 HF 이런 것들이 이용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제어제. 반사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사체는 중성자 이용률을 높인다. 중성자 이용률을 높여주는 재료가 반사체예요. 반사란 말은 중성자가 핵 쪽으로, 그러니까 핵 연료봉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핵 반응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 이용률을 높여주는데 재료는 뭘 쓰느냐?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감속제와 동일하죠. 그래서 감속제와 동일한 재료를 씁니다. 감속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감속제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죠. 열중성자로 감속.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감속시킵니다.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죠. 이제 속도를 줄이는 감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분자의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중성자가 물 분자에서 튕겨나가죠. 이걸 산란이라고 하는데요.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럼 물 속에다가 중성자를 이동시키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것이 감속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물론 물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열중을 바꾸는 것이고, 재료는 뭘 쓰게 되는 것이냐면은 재료, 중수, 경수, 경수, 흑연, 산화 베릴륨, 산화 베릴륨, 경수가 H2O죠. 여기에 중수가 H2O2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더 무겁습니다. 요 무거울 중자죠. 그 다음에 이건 가벼운 물, 무거운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속 효과가 제일 좋은 곳은 중수예요. 중수를 만들기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중수가 되는 거죠. 이 중수, 이 감속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반사체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냉각제가 있는 거 아시죠? 냉각제는 온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액체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제는 이제 그 껍데기 돔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온자로에서 생기는 열이나 방사능 중성자를 외부로 바꿔서 못 나가게 하는 거, 방열 효과가 있는 것은 차폐제죠. 차폐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밀도가 큰 콘크리트, 차폐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밀도를 크게 한 강철, 그 다음에 밀도가 커야 돼요. 이런 거 차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방사능이, 즉 중성자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것이고, 방열 효과가 있는 것 대표가 스테인리스 카드뮴이죠. 스테인리스 카드뮴은 바로 이제 열차폐라 그래서 주목적이 열차폐, 방열 효과가 주는 것이 스테인리스 카드뮴이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차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온자로 외부로 중성자가 나가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폐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온자로에서는 요 재료들이 나와. 그래서 머릿속에가 재료들을 외워야 돼. 다른 건 다 안 외워도 요놈을 알아야 돼. 감속제, 중성자 감속, 중수, 경수, 흑연, 베릴륨, 반사체, 중성자 이용률을 높인다. 감속제와 같은 재료. 제어제,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 반응을 제어한다. 카드뮴, 붕소, 하프뮴 요렇게. 그 다음에 냉각제, 온자로에 있는 열을 외부로 빼낸다. 액체 금속, 물, 탄산가스. 냉각제는 액체 금속,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헬륨 및 탄산 및 헬륨, 가스 등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헬륨이나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쓰면 가스 냉각형 온자로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가스 냉각형. 보통은 액체 금속을 많이 쓰죠. 나트륨, 합금, 물도 보통 사용하고 있는 냉각제. 이건 냉각제들이죠. 이렇게 온자로 구성제를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연가에 의한 효과가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연가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전선로 전체 구간을 3의 배수 등분하여 상하 전선 배치를 바꿔주는 게 연가죠. 여기서 이제 연가하게 되면 3의 배수, 요 말 꼭 외워야 되죠. 3배수. 3의 배수 등분하여 상하 전선 배치를 바꾼다. 요거 연가하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효과는 크게 세 가지 항상 외워야 되죠. 선로정수 평형. 선로정수가 평형시킨다. 여기 적혀 있네요. 선로정수를 평형시키죠.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면 첫 번째 유도장애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직렬공진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형시켜서 유도장애 경감,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외우게 되죠.
대지 정전 용량 감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가했다고 해도 대지 정전 용량이 줄어들든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렬공진방지, 다른 것은 이해가 빠르죠. 선로정수 평형이라든지 유도의 감소는 금방 알겠는데 직렬공진방지 왜 되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중성점 접지 중에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썼을 경우 연가를 하게 되면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단선 사고가 생기더라도 직렬 애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직렬공진 방지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연가 효과 하게 되면 선로정수 평형, 그다음에 유도장애 경감, 다음에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대지 정전 용량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